안녕하십니까. 현안 읽어주는 연속 박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의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슈를 한꺼번에 다뤄야 돼서요. 대략 이틀에 한 번 정도 꼴로 정리해서 올려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속해 있는 법사위원회에서 대법원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이슈들 가운데 3개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제기했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청와대, 즉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로 제가 들었던 것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권순일 대법관이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CJ 이재현 회장의 사건에 대한 주심 판사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종범 업무 수첩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 권순일의 메시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권순일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영어로 메시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권순일에게 뭔가 메시지를 넣어라 혹은 권순일을 통해서 대법원에 메시지를 넣어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메모는 2016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메모가 작성되기 전인 1월하고 2월 사이에 다시 또 권순일이 등장하는데요. CJ 이재현 사건이 대법원에 재상고되게 되었다. 권순일이 주심이다 라는 취지의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권순일의 메시지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CJ 이재현 회장은 구속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즉, 그 전에 구속 집행된 것을 정지시켜 놓은 상태였는데 그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을 해뒀었는데 실제로 대법원이 그 판단을 받아들여서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이 연장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CJ 이재현 회장은 재상고를 취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청와대가 CJ 이재현 회장의 사건을 관리해 왔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게 되고요. 특히 이 두 개의 메모를 보면은 그런 의혹이 단순히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근거 있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직에 있는 대법관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가 CJ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기한 연장 및 사면을 위해서 신경을 썼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제기했던 의혹은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이자 대학 교수가 편법으로 전관예우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법관을 마치고 나면은 예전에는 전관 변호사, 그 중에서도 가장 힘 있는 전관 변호사로서 1년에 수십억의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어떤 전관 변호사는요, 한 해만 한 27억 정도 수익료를 거둬들였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던 사실이 있죠. 그런 논란들이 많아지자 대법관들은 아예 대법관에 취임하기 전에 나는 대법관을 그만두면 변호사 같은 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대법관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즉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어떤 대학의 석좌 교수로 가게 됩니다. 민법의 대가로 유명했던 이 교수는 그런데 자신의 선언과는 달리 꼼수로 전관예우를 누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즉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넣고 변호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수로서 의견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의견서를 제출했던 사건의 담당 부장판사는 그 대법관 출신의 석자 교수의 대학 제자 관계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대학 교수였고 또 좀 전까지 대법관이었던 사람이 특정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것을 딱 받아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 대학 교수 전직 대법관의 의견대로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압력을 받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 대법관 출신 교수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아예 선임계도 안 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이 의견서 값으로 도대체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수가 의견서를 특정 사건에 내는지 안 내는지조차도 외부에서는 제대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선임계라는 것을 내고 이것을 소속 지방 변호사에 제출하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가 무슨 사건을 하는구나가 외부에서 다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아예 그런 외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통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신종 정관예우, 꼼수 정관예우로 보여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체크를 하고 지금 현직 대법관들은 퇴임한 후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이 의혹에 대해서 제기했었고 또 약속하라 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제가 국감정 현장에서 질의했던 것은 4개 이슈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걸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서 좀 언론을 타거나 해서 국민분들이 좀 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이슈가 하나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인지대 관련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민사나 또는 행정소송을 할 때 일정한 비용을 인지대란 이름으로 내야만 소송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의 경우에는 소송의 신급이 1심, 2심, 3심 이렇게 올라갈 때 그리고 소송 비용이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인지대가 올라가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상대로 뭔가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신급이 올라갈 때 그리고 배상 청구 금액이 클 때 원고가 되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인지대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분들이 국가가 잘못했으니 나에게 뭔가 배상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특정한 금액을 인지대로 내야만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돈 없는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돼서 국가가 잘못한 행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다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있었던 촛불 집회 다 기억하실 텐데요. 촛불 집회를 신고할 때마다 경찰이 금지 통고를 많이 했었어요. 금지 통고도 하나의 행정행위인데요. 이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많이 제기했다가 사실은 이 인지대 부담 때문에 돈을 내기가 어려워서 그냥 취하를 해버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인지대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소송 절차를 활용할 수 있거나 얻게 되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해 왔던 것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었습니다. 심지어는 10월 9일 날에는 유엔에서도 우리나라가 인지대 등 이런 것들을 설치해 둬서 소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권리구제 받는 걸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권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원을 상대로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적어도 국가가 잘못한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나 또는 국가가 잘못한 경우에 국가가 그 잘못한 행정행위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럴 때는 적어도 인지를 좀 안 받는 것 어떻게 했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했고 대법원에서는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법원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저희들이 눈여겨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